안녕하세요. 저는 아찔한 실수 한 번으로 큰 위기에 빠졌던 40대 남자입니다. 살면서 누구나 실수를 하기 마련이죠. 저는 다시 생각해도 등골에 땀이 쭉 나는 큰 실수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 생각해도 제가 왜 그런 실수를 했는지 모르겠다니까요. 요즘에 아내가 이 채널을 즐겨 듣길래 저도 저희 부부에게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써봅니다. 우선 어릴 적 저희 부모님은 24시간 국밥집을 운영하셨습니다. 24시간 연중 무휴였던 식당이라 부모님은 1년 내내 쉬는 날도 없이 늘 바쁘게 일하셨죠. 때문에 저와 1살 더 어린 동생은 부모님 얼굴을 보는 시간마다 할머니와 보내는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어린 저희 형제만 집에 둘 수 없으니 할머니가 자주 집에 와주시곤 했죠. 하지만 할머니가 워낙 옛날 분이라 무척 엄하고 행동도 투박하셨습니다. 하루는 비가 유독 많이 내리던 어느 밤이었어요. 그날 식당에 손님이 많았는지 부모님은 새벽이 되도록 돌아오지 않으셨고 할머니도 저녁을 챙겨주신 뒤 볼 일이 있으시다며 댁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려고 애써 자려고 해도 자꾸 무서운 생각이 들어 전 결국 이불에 실수를 하고 말았답니다. 다음 날 아침 젖은 이불을 발견한 할머니는 자고 있는 절 내복바람으로 내쫓으셨어요. 나이가 10살이나 됐는데 아직도 이불에 실수를 해? 장남이란 녀석이 잘하는 짓이다. 당장 나가서 소금 받아와. 할머니는 심지어 제게 소금을 받아오라며 바가지까지 쥐어주시더라고요. 그때 창피해서 고개도 들지 못하고 이웃집 문을 두드렸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네요. 그러다 또 얼마간 시간이 흐르고 그 무렵엔 할머니도 무릎이 좋지 않아 저희를 보러 자주 오지 못하셨습니다. 웬만하면 어른들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려고 했지만 동생도 그렇고 저도 배가 너무 고프더라고요. 하지만 라면을 끓여 먹기엔 아직 너무 어렸는지 전 냄비를 들다 손등에 뜨거운 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옆에 있던 동생이 바로 부모님께 전화를 걸어 전 응급실로 가게 되었죠. 부모님은 빨갛게 달아오른 제 손을 보고 큰 충격을 받으시더라고요. 그동안 가게 일이 바쁘시니 남의 손에 저희 형제를 맡겨두셨는데 결국 이렇게 제가 다치게 되니까 무척 속상하셨나 봐요. 여보, 나 이제 식당 일은 좀 줄이고 애들 옆에 있어야 되겠어. 사람을 한 명 더 쓰는 한이 있더라도 내 새끼들 내가 챙겨야지. 얘가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일만 한 내가 너무 한심해. 엄만 결국 눈물을 보이셨고 아버진 그러자며 엄마 절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엄만 식당에 나가는 시간을 줄이고 집에서 전적으로 절 보살펴 주셨어요. 엄마가 집에 계신 이후부터 집안 분위기도 확 달라졌습니다. 엄마가 매일 차려주시는 따뜻한 밥을 먹고 엄마 곁에서 잠드는 게 정말 행복하더라고요. 아버지도 저희 형제에게 더 신경을 써주시려고 주말마다 동생과 함께 운동장에 나가 축구를 하곤 했습니다. 이렇게 부모님의 따뜻한 사랑을 다시 느끼며 저희 형제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전 부모님의 응원 덕분에 좋은 대학에 입학했고 졸업 후엔 안정적인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30대 초반이 되었을 무렵 제가 다니던 회사로 한 여직원이 이직을 해왔습니다. 저는 그 직원을 보자마자 첫눈에 반해버렸어요. 그 사람은 아침마다 항상 웃는 얼굴로 먼저 인사를 건네곤 했는데 그 밝은 모습이 제 눈에 참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야근을 하느라 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있던 밤이었습니다. 다들 퇴근한 줄 알았는데 그 직원이 제 책상 위로 커피 한 캔을 내밀더라고요. 대리님, 아직 야근하세요? 저도 새로 맡은 업무 자료들 볼 게 있어서 아직 남아있거든요. 어쩌다 보니 그 직원과 단둘이 사무실에 있게 됐는데 어딘가 묘하게 설레더라고요. 저는 그날 그 직원에게 저녁 겸 야식을 사주었고 회사 생활에 대한 이런저런 조언도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니 아내와 제가 사는 지역에 그리 멀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그 덕분에 그 다음 주부터 자연스럽게 카풀을 시작하게 되었고요. 하루는 그 직원을 태우고 퇴근길
카풀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차를 좀 세워달라고 하는 거예요. 대리님, 차 좀 세워주세요. 어?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제가 당황해서 물어보니 그 직원이 창밖을 가리키더라고요. 보니까 연세가 지긋한 할머니 한 분이 폐지를 가득 실은 리어카를 끌고 횡단보도를 건너고 계시더군요. 신호등 불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리어카가 너무 무거워 할머니 걸음이 무척 더뎌 보였습니다. 잠깐만 차 좀 세워주실래요? 저 금방 다녀올게요. 그년 제 대답을 듣기도 전에 차에서 내리더니 곧장 할머니께 달려갔습니다. 그러곤 할머니가 신호등을 완전히 다 건널 때까지 뒤에서 그 리어카를 힘껏 같이 밀어주더라고요. 차 안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는데 남을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씨가 너무나 좋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더더욱 저 사람이라면 평생을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었고요. 그렇게 저흰 매일 아침 저녁으로 같은 차를 타고 다니며 자연스럽게 사내 커플로 발전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2년 동안 저흰 예쁜 연애를 이어갔고 마침내 서로 평생을 약속하게 되었죠. 결혼을 결심하고 처음으로 부모님께 아내를 처음 소개하던 날이 생각이 납니다. 무뚝뚝한 아들만 둘이 있는 집안이라 늘 조용했었는데 아내가 특유의 밝은 목소리로 애교 있게 인사드리니 집안 분위기가 금세 환해졌습니다. 부모님께서도 그런 아내를 무척이나 좋아하셨고요. 우리 예비 며느리가 오니까 집안이 다 환해지는 것 같네. 내가 사실 딸이 없어서 내내 아쉬웠거든. 근데 이렇게 딸보다 더 예쁘고 귀한 며느리를 보게 됐지 뭐야. 환영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어머님, 아버님, 이건 별거 아니지만 선물로 가져왔어요. 그때가 마침 크리스마스 시즌이라 아내 센스 있게도 성탄절 선물을 준비해 왔더라고요. 아내는 저희 부모님께 예쁜 목도리와 직접 쓴 크리스마스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아이고, 내가 우리 애들 유치원 때 이후로 크리스마스 카드는 처음 받아보네. 아니, 글씨도 어쩜 이렇게 잘 써. 정말 고맙다. 잘 간직하마. 아버진 아이처럼 기뻐하시며 그 카드를 거실 장식장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고이 모셔두었습니다. 저희 엄마도 목도리가 너무 예쁘다며 아내가 집에 갈 때까지 목에 두르고 계셨고요. 아내는 이미 저희 식구가 된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아내가 합격 도장을 받고 이번엔 제 차례가 되었죠. 그런데 처가에 가기 며칠 전 아내가 조심스럽게 제가 몰랐던 집안 사정을 털어놓더라고요. 사실 우리 집이 경제적으로 조금 어려운 상태야. 아빠가 예전에 사업을 하시긴 했는데 잘 나가던 사업이 삐끗하신 이후로는 몸도 안 좋아지셔서 집에 계시거든. 오빠라도 자리를 잡으면 좋은데 오빠도 계속 입사 퇴사를 반복하고 있고 미리 얘기 못해서 미안해. 그래도 난 회사 생활 열심히 하고 있고 아이 낳고도 계속 일할 생각이니까 너무 걱정 마. 아내 이야기는 이러했습니다. 예전에 장인어른께서 동남아의 중고차 수출 사업을 하셨는데 처음엔 한국에서 컨테이너를 보내자마자 팔릴 정도로 사업이 번창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장인어른께서 사업 욕심을 내며 문제가 생겼습니다. 현지 바이어를 믿고 외상 거래를 늘렸었는데 대금이 지연되다 결국 몇 건은 아예 떼이고 말았던 거죠. 설상가상으로 환율이 요동치면서 이미 계약된 물량마저 손해를 보며 넘겨야 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통관 규제가 강화되어 컨테이너가 항구에 몇 주씩 묶이는 일까지 발생했답니다. 불어나는 보관료를 감당하려고 대출을 받았지만 현지 파트너가 부도를 내고 잠적하면서 상황은 최악으로 치달았고요. 결국 장인어른의 사업은 무너졌고 남은 건 빚뿐이었답니다. 장인어른은 그 빚을 갚으려 막노동까지 하시다 허리를 크게 다쳐서 지금은 집에서 요양 중이시라는 것이었어요. 아는 계속 너무 늦게 말해 미안하다고 눈물을 보이더군요. 전 그런 아내 마음이 고맙기도 하고 안쓰러워 그저 괜찮다며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렇게 전 처가의 사정을 미리 알고 장인 장모님을 뵙게 됐습니다. 실제로 뵌 장인어른은 허리가 무척 안 좋으셨는지 복대를 차고 계셨고
오래 서 있는 것조차 힘들어 보이시더라고요. 그 옆에 아내의 오빠인 형님도 자리에 계셨는데 절 아주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반갑네. 자네가 우리 지민이 신랑감 될 사람이구만. 내가 허리가 안 좋아서 멀리까지 마중 못 나갔어. 이해해 주게나. 여긴 지민이 엄마 되는 사람이고 옆엔 지민이 오빠일세. 처음 뵙겠습니다. 강원영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야, 내가 이거 내 여동생 신랑감을 다 소개받고 이거 꿈인지 생신지 모르겠네. 반가워요, 매제. 우리 지민이가 어릴 때부터 항상 영특하고 똑똑한 애였거든. 그래서 그런지 결혼도 오빠인 나보다 먼저 하네. 형님은 장난스럽게 말도 걸어주시고 잔뜩 긴장있는 절 위해 신경을 많이 써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가에서 계속 긴장해 있을 수밖에 없던 건 다름 아닌 장모님 때문이었어요. 솔직히 처음 뵌 장모님 인상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장인어른이나 형님 아내 모두 호리호리한 체격이었는데 유독 장모님만 언뜻 봐도 80kg은 좋게 돼 보일 정도로 건장하셨거든요. 특히 눈매가 아주 날카로우셔서 절 보실 때도 뭔가 의심 가득한 눈초리로 신문하듯 쳐다보셨고요. 장모님이 별다른 말씀도 안 하셨는데 순간 앞으로의 생활이 쉽지 않겠구나 하는 이상한 예감이 들 정도였어요. 그리고 결혼하고 신혼여행 다녀오자마자 장모님이 슬슬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장모님이 저희 부부를 처가로 부르시길래 평소처럼 좋은 시간을 보내고 돌아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장모님이 제가 처가에 가자마자 꺼내신 말씀이 정말 충격적이었네요. 이제 둘이 혼인신고도 했고 우리 집안 사람이 됐으니까 내 편하게 얘기하겠네. 자네도 들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집에 빚이 조금 있어. 자네 장이나 나나 이제 나이가 있어 그 빚 갚긴 힘들고 그동안 우리 딸이 매달 100만 원씩 빚 갚으라고 보태주고 있었네. 결혼 후에도 당연히 그 정도 돈은 매달 보내줄 거라고 생각해도 되겠지? 놀랍게도 알고 보니 아는 지금까지 정말 지독한 소녀가장 역할을 해왔더라고요. 솔직히 처가 있는 빚이 아내가 빌린 돈도 아닌데 자식이란 이유만으로 부모의 빚을 대물림 받는 상황을 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더라고요. 장모님, 정말 죄송한데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아내가 돈을 빌린 것도 아니고 장인어른 사업이 잘못된 후유증으로 생긴 빚을 왜 이 사람이 계속 책임져야 하나요? 저희도 이제 한 가정을 꾸려서 독립한 어른입니다. 정말로 자식을 생각하는 부모라면 그런 빚을 물려주고 싶진 않으실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자 장모님의 안색은 한순간에 험악하게 변했습니다. 사실 저도 아내가 직장생활 한 지가 10년은 됐는데 왜 이렇게 모은 돈이 없을까 궁금하긴 했었거든요. 그래도 한 번도 직접적으로 물은 적이 없었는데 장모님 말씀을 들으니 그간의 사정이 단박에 이해가 되더라고요. 자네 지금 뭐라는 건가? 지금 도장 찍었다고 장모한테 막말하는 건가? 내가 둘 사이 못 갈라둘 것 같아? 자네가 이런 사람인 줄 알았으면 우리 딸 아까워서 시집 안 보냈을 거야. 자네 정말 이혼 도장이라도 찍고 싶어? 급기야 장모님은 이혼까지 언급하며 막말을 하셨고 그때 옆에 있던 아내가 단호하게 나섰습니다. 엄마가 뭔데 우리 결혼을 가지고 왈가왈부해? 지금까진 내가 엄마 하라는 대로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았지만 이제 나도 할 만큼 다 했어. 엄마는 오빠만 대학 등록금 내주고 돈 필요할 때 보내고 했잖아. 근데 정작 오빠가 집에 돈 한 푼 보탠 적 있어? 나만 맨날 달라는 대로 다 줬지. 뭐야? 너까지 왜 이래 정말. 네 오빠는 지금 상황이 어려우니까 그렇지. 나중에 성공하면 다 갚아줄 거다. 그리고 넌 엄마가 안 도와줘도 알아서 잘했잖아. 아내가 장모님께 그간 서러움을 털어놓자 그제야 장모님도 말까지 더듬으시며 당황을 하시더라고요. 아낸 지지 않고 계속 얘기했습니다. 난 내가 할 도리 다 했다고 봐. 시집가기 전까지만 도와주겠다고 했던 약속. 난 분명히 지켰어. 약속 안 지킨 건 엄마니까 더는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 이혼 얘기도 다신 꺼내지 말고. 나 정말 듣기 거북해. 하지만 장모님은
계속해서 저런 놈인 줄도 모르고 결혼을 잘못 시켰다고 한탄을 하시더군요. 그래도 전 사위로서 마지막 배려는 해드렸습니다. 장모님도 대응하실 시간이 필요할 테니 그래도 사위로서 이번 달까지만 100만 원 보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부턴 한 달이란 시간이 있으니까 그 돈을 어떻게 해결할지 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죄송하지만 저희가 드릴 수 있는 돈은 이번 달이 마지막입니다. 장모님의 태도를 보니 처가가 그동안 아내 한 명 덕분에 얼마나 호의호식하며 살았는지 눈에 훤하더군요. 저는 더는 처가 있기 힘들어 자리에서 일어섰는데 장인어른께서 입구까지 따라 나와 제 손을 꼭 잡으시더라고요. 강서방, 잘했네. 정말 잘했어. 우리 딸 이제 정말 독립시킬 때가 된 것 같구만. 이 애비가 그동안 힘이 없어서 저 사람이 딸에게 돈 받아 쓰는 걸 말리지도 못했어. 정말 미안하네. 지민아, 아빠가 미안하다. 아빠,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아빠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요. 그리고 나는 지갑에서 20만 원을 꺼내 얼른 장인어른 손에 쥐어드렸습니다. 장모님한테 뺏기지 말고 맛있는 거 사드시라는 당부와 함께요. 장인어른은 못난 애비라 미안하다며 눈시울을 붉히셨답니다. 그렇게 장모님과 금전관계를 확실하게 정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아내가 제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고마워 여보. 당신 덕분에 큰 집을 내려놓은 것 같아. 난 왜 혼자 있을 때 진작 이렇게 하지 못했을까? 나였어도 부모님 부탁 쉽게 거절하지 못했을 거야. 당신은 정말 할 만큼 했어. 그동안 고생 많았어. 그날 저녁 아는 처가에 대한 몇 가지 이야기를 더 들려주더라고요. 우리 아빤 젊었을 때 정말 멋진 분이었어. 오빠랑 날 얼마나 끔찍하게 아끼셨는지 출장 갔다 오시는 날이면 항상 깜짝 선물을 사오시곤 했다니까. 하루는 어린이날이었는데 아빠가 집에 오시자마자 짐이나 어린이날 선물이다 하고 멋진 자전거를 사오신 거야. 그전엔 엄마가 위험하다고 자전거 절대 안 된다고 하셨거든. 근데 아빠가 자전거를 사오셨다니까 얼마나 좋았겠어. 난 당장 마당으로 막 뛰쳐나갔지. 그랬더니 정말 마당에 분홍색 두발 자전거가 있는 거 있지? 아는 어린 시절을 추억하며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장인어른은 아내를 보고 항상 공주라고 부르시며 시장에서 제일 좋은 옷을 골라 입히고 애지중지 키우셨다네요. 그에 비해 장모님은 아들인 형님을 조금 더 챙기시는 편이었고요. 그러니 장인어른의 사업이 문을 닫고 집안에서 힘을 잃고 난 뒤론 아내 눈치를 보게 되었답니다. 장모님은 빚쟁이들에게 시달리던 시절에도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 형님 대학 등록금을 보태주셨대요. 아들은 집안의 기둥이란 이유여서였죠. 하지만 아내가 대학에 가겠다고 했을 땐 아주 냉정하게 말씀을 하셨답니다. 기집애가 대학은 무슨 대학이냐? 아, 대충 일하다가 시집이나 가면 될 것이지. 돈 아깝게 공부 무슨 공부야? 넌 집안 형편도 모르니? 아이, 쓸데없는 소리 말고 취업할 준비나 해. 아는 그 모진 말에 상처받았지만 공부를 포기하지 않았답니다. 그러다 결국 부모님 도움 없이 스스로 학자금 대출을 받고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대학을 마쳤다네요. 집에서 학비 한번 제대로 못 받고 혼자 고생을 많이 했지만 그때마다 버팀목이 되어준 게 바로 장인어른이었답니다. 장인은 장모님 몰래 용돈을 챙겨주거나 생활비에 보태라며 아내에게 몇만 원씩을 꼭 지어주곤 하셨대요. 지민아, 아빠가 능력 이것뿐이라 미안하다. 엄마 너무 원망하지 말고 넌 그저 공부 열심히 해. 아는 그때 장인어른께 받은 사랑 덕분에 그나마 그 힘든 시간을 견딜 수 있었다고 하네요. 그래도 우리 오빠가 영 나쁜 사람은 아니야. 그래서 오빠 원망 안 해. 오빠가 어릴 때부터 엄마가 오빠한테만 뭘 사주거나 해주면 꼭 뒤에서 나한테도 나눠주곤 했거든. 그냥 내가 서운한 건 엄마가 왜 그렇게 편애를 하시는지 이해가 안 돼서야. 실제로 아내 말처럼 형님은 아내에게 참 자상한 오빠 같아 보였습니다. 처가에서 만날 때면 아내에게 장난도 잘 걸고 식사 때도 이것저것 잘 챙겨주시더라고요.
매제인 제게도 꼭 친형처럼 자상한 분이었답니다. 다만 흠이 하나 있다면 끈기가 없어 그 나이까지 한 회사에 1년 이상 다니는 꼴을 못 봤다는 것이지만요. 그 이후로도 전 처가에 자주 방문했고 장모님과도 계속 얼굴을 마주했습니다. 장모님은 예전처럼 절 반겨주진 않았지만 그래도 밖에 내쫓진 않으셨으니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렇게 어색한 냉전 상태가 계속되다 언젠가 명절날이 다가왔습니다. 그 무렵엔 장모님은 먹잇감을 바꾸셨는지 이젠 제 앞에서도 장인어른을 대놓고 무시하시더라고요. 한 번은 명절날 처가에 갔다 정말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 당시에 장인어른께서 치아가 안 좋아 식사하실 때마다 딱딱하는 소리가 나시더라고요. 저도 그 소리를 인지했지만 크게 불편할 정도는 아니었고 그냥 속으로 장인어른 임플란트를 해드려야겠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장모님이 소리를 버럭 지르시는 겁니다. 아유 진짜 밥맛 떨어지게 내가 소리 안 나게 먹으라고 했지? 언제까지 그렇게 지저분하게 밥 먹을 거야? 그러자 장인어른은 아무 말도 못하시고 알았어 알았어 하시며 숟가락을 내려놓으시더라고요. 장모님은 장인어른을 휘어잡다 못해 아주 깔아뭉개 버리더라고요. 장모님은 그 이후로도 식사 자리마다 사소한 것까지 하나하나 지적하셨고 전 그 앞에서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도 모를 정도로 영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하루는 장인어른이 계속 집에만 계시는 게 못마땅하셨는지 아이 언제까지 그렇게 놀고 먹을 거야? 나가서 돈 좀 벌어와 제발. 남편이라고 하나 있는 게 어떻게 10원짜리 하나 못 벌어와? 하시며 장인어른의 자존심을 저 밑바닥까지 떨어뜨리셨습니다. 한땐 집안의 가장이었고 멋진 아버지였던 장인어른께서 나이 들고 병들어 몸이 약해지자 집에서 천덕꾸러기 취급받고 계신 게 사위인 제가 봐도 무척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무리 부부 사이라지만 사위 앞에서까지 저렇게 말해야 하나 싶었고요. 아내도 저와 비슷한 생각이었는지 하루는 참지 못하고 장모님께 말씀을 드리더군요. 엄마, 아빠한테 좀 그러지 마. 왜 그렇게 말해? 사위도 있는데 엄마가 그렇게 말하면 아빠 체면이 뭐가 돼? 아이 넌 조용히 해. 어른들 일에 네가 왜 끼어들어? 너나 잘난 네 살림이나 잘 챙겨. 하지만 장모님은 참견 말라며 딱 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입을 다물었고 장인어른은 그저 또다시 알았어, 알았어만 반복하시더라고요. 그러다 얼마 뒤 시끄러운 집안 분위기를 바꿔보라는 하늘의 뜻이었는지 정말 기쁘게도 저희에게 아이가 찾아왔습니다. 그것도 아들, 딸 쌍둥이 둘씩이나요. 아내가 쌍둥이를 임신했다는 소식은 2배, 4배, 아니 10배의 기쁨이었답니다. 여보, 정말 정말 축하해. 그리고 고마워. 아이 하나만 가져도 힘들다던데 쌍둥이라니. 앞으로 정말 몸 조심해야 돼. 내가 옆에서 최선을 다할게. 그래도 아이가 생기자 집안 분위기가 또 한 번 달라졌습니다. 10달 뒤 아이가 태어나자 장모님도 손주를 핑계로 다시 가까워지려고 하시더라고요. 예전처럼 미운 말도 하지 않으시고요. 장모님이 그래도 손주들을 생각해서라도 생각을 고치신 것 같아 저도 계속 사위 노릇을 하고 처가에 더 자주 찾아뵈려고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당연히 쌍둥이를 낳은 아내를 위해 지극정성으로 돌봐주셨고요. 날마다 미역국은 물론 출산 이후 몸에 좋다는 갈비탕, 곰탕, 소갈비찜과 돼지고기 수육도 자주 해오셨죠. 가끔은 아내가 기운 없을까봐 전복 넣은 죽이나 닭백숙도 해주셨고요. 부모님이 식당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하나같이 몸에 좋은 비싼 재료들만 넣은 요리들이었답니다. 어머님, 아버님 덕분에 저 벌써 펄펄 날아다닐 것 같아요. 이러다 저 살도 하나도 안 빠질 것 같다니까요. 이렇게 항상 신경 써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감사는 무슨, 우리가 손주들도 좀 봐주고 해야 하는데 식당 때문에 영 시간을 못 내서 미안하지. 앞으로도 뭐 먹고 싶은 거 있거나 필요한 거 있음 얼마든지 말해. 그렇게 아이들을 낳고 1년 정도 지났을 무렵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때까지 미혼이던 형님이 드디어 좋은 여자를 만나 결혼한다는 소식이었어요. 사실 그동안 형님은 결혼은 물론이고 직장 생활까지 순탄치 않았거든요. 아내 말론 형님이 회사를 좀 다니다가도 연봉이 낮다거나 동료들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만두기를 반복했다고 하더군요. 그러다 보니 모은 돈도 없었고 당연히 장모님께 드릴 돈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 형님의 결혼 소식에 저도 놀라웠고 또 너무나 기뻤어요. 하지만 그 기쁜 소식을 끝까지 기분 좋게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가 생겼답니다. 하루는 장모님이 예고도 없이 저희 집에 찾아오셨더라고요. 양손 가득 불고기와 갈비찜 같은 반찬을 바리바리 싸들고 오셔서 오시자마자 직접 밥상을 차려주셨습니다. 마침 그 무렵이 제 생일이었거든요. 우리 강서방, 얼마 뒤면 생일이지? 내가 자네를 위해 준비했네. 얼른 좀 먹게나. 전 사실 장모님의 갑작스런 호의에 적잖이 당황했습니다. 장모님, 갑자기 왜 그러세요? 제 생일인 거 알고 계셨어요? 아유, 그럼 당연히 알고 있었지. 어떻게 사위 생일을 모르겠나? 자네 생일 당일엔 우리 딸이랑 오붓하게 보내야 할 테니까 내가 이렇게 미리 좀 챙겨주고 싶어서 왔지. 장모님은 지금까지 사위인 저와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게 마음이 쓰였다며 그리고 딸에게 너무 심했던 것 같다고 반성하는 기세까지 보이시더라고요. 내가 그동안 너무 무심했지? 미안하네. 지민아, 너도 엄마한테 서운한 게 많겠지만 이젠 다 풀고 사이좋게 지내자. 엄마 마음 알지? 얼른 식기 전에 밥 먹어. 어여 먹어. 사실 그때 전 속으로 또 용돈을 달라고 하시려나? 아님 빚을 갚아달라고 하시는 건가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장모님이 갑자기 제 앞에서 울기 시작하는 게 아니겠어요? 계속 밥들 먹으라고 하시면서도 바로 앞에서 눈물을 뚝뚝 흘리시는데 정말 사람 부담 주는 데는 아주 특별한 재주가 있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장모님은 한참을 우시더니 드디어 본론을 꺼내셨고요. 강서방도 알겠지만 얼마 뒤 우리 큰아들이 결혼을 하지 않나. 아휴, 근데 정말 큰일일세. 우리도 그렇고 지철이도 그렇고 결혼하는데 땡전화분 없는 거 있지. 그쪽 집안에서 1억을 해온다는데 우리도 그래도 1억은 보태하지 않겠나. 그래야 그 돈하고 나머지 대출 받아서 아파트라도 하나 얻지. 장모님 입에서 돈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전 숟가락을 내려놨습니다. 장모님은 계속 밥을 먹으라고 하시면서도 끝없이 돈 얘기를 이어가셨어요.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여기저기서 긁어 모으고 형님이 조금 모은 돈까지 합쳐도 5천만 원뿐이라며 부족한 5천만 원을 저희에게 빌려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우리 지철이가 그러더라고. 이번에 가정 꾸리면 애도 낳고 회사도 진짜 안 관두고 열심히 잘 살겠다고. 그러면서 내 앞에서 빌더라고. 그래도 그 녀석이 심성 안한 착한 놈이지 않나. 이번에 도와주면 2년 안에 꼭 갚겠다고 약속까지 했네. 지민아, 너 딴 사람도 아니고 너희 오빠 결혼한다는데 정말 가만히 있을 거야? 사위, 우리 아들이 그래도 자네한테 얼마나 잘했나. 자네도 알지 않는가. 전 지난 10년 넘게 일하며 5천만 원도 못 모은 사람이 어떻게 2년 안에 그 큰 돈을 갚겠다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멈추고 장모님께 차분히 말씀드렸어요. 장모님, 밥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 큰 돈을 해달라고 하시는 게 너무 갑작스럽네요. 아내와 상의해보고 며칠 내로 연락드리겠습니다. 그게 정말인가? 그래, 고맙네, 고마워. 둘이 잘 상의해보고 다시 연락 주게. 내가 이렇게 부탁 좀 할게. 내가 앞으로는 자네한테 정말 잘함세. 그 5천만 원 해주면 앞으로 손 벌리는 일도 없을 거야. 장모님은 고맙다며 연신 인사를 하시다 댁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날 저녁 전 아내와 마주 앉아 이 문제를 상의했어요. 아낸 제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사실 엄마가 날 차별하긴 했어도 오빠랑은 사이가 좋았어. 엄마가 오빠만 챙길 때마다
오빤 빵 2개 받으면 몰래 나한테 하나를 챙겨두던 사람이었거든. 본인 뜻대로 일이 안 풀려서 그렇지. 나한테 미안하다는 전화도 자주 했어. 저번 우리 결혼할 때도 본인 형편에 200만 원이나 보태줬잖아. 난 오빠가 이번 기회에 정신 차리고 잘 살았으면 좋겠어. 아내의 말을 들으니 형님이 왜 저에게 평소에 미안했는지 이해가 가더라고요. 형님은 가끔 제게 전화를 걸어 미안하다고 하신 적이 있었어요. 매제, 우리 엄마 때문에 많이 힘들지? 내가 할 일을 지금까지 우리 지민이가 짊어지게 해서 오빠로서 정말 면목이 없어. 내가 능력이 너무 없어서 미안하네. 아닙니다, 형님. 앞으로도 꼭 좋은 날이 올 거예요. 그러니까 미안하다는 말씀 마시고 계속 힘내세요. 저도 형님이 평소에 제게 잘해주시던 게 생각나 무척 갈등이 됐습니다. 그렇게 아내의 오랜 고민 끝에 저인 장모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장모님, 접니다. 형님이 정말 2년 안에 갚으신다고 하던가요? 아이, 그럼 무조건 갚지. 내가 보증 서겠네. 못 갚으면 내가 책임질게. 내가 다 갚아준다니까. 장모님은 저희에게 당장이라도 돈을 받은 것처럼 기뻐하셨습니다. 전 곧바로 형님과도 직접 통화를 했어요. 형님, 저 장모님께 말씀 다 들었습니다. 형님께서 필요하시다는 그 돈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5천만 원이 부족하다고 하셨죠? 뭐라고? 그게 정말인가? 정말 고맙네. 사실 그 큰 돈을 어떻게 마련해야 하나 막막했거든. 근데 자네가 도와준다고 하니 이제 다 해결된 것 같네. 고마워. 정말 고마워. 형님은 울먹이며 연신 고맙다고 하시더군요. 전 그 말에 휘둘리지 않고 차분하게 상황 계획을 물었습니다. 매제, 사실 내가 지금 이직한 지 얼마 안 돼서 사대보험이 아직 없거든. 그래서 은행 대출이 안 나오더라고. 그렇다고 사채를 쓸 수도 없고 막막했는데 자네가 도와주면 2년 동안 정말 열심히 모으겠네. 그때쯤이면 근속 연수도 차서 은행 대출 나올 테니까 부족하면 대출을 받아서라도 꼭 갚을게. 만약 기간 내 상환하지 못하면 어떤 법적 처벌도 달게 받겠네. 그러니 한 번만 믿어주게나. 형님의 간곡한 다짐에 저흰 차용증도 받지 않고 돈을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이자도 물론 받지 않을 생각이었고요. 그렇게 저희가 빌려준 돈을 보태 형님은 작은 신혼집을 마련할 수 있었고 많은 사람의 축복 속에 성대한 결혼식을 올렸죠. 장모님은 저희 덕분에 형님이 무사히 결혼하셨다며 고맙다는 말을 잊지 않으셨답니다. 형님, 결혼 축하드려요. 앞으로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빌겠습니다. 고마워, 매제. 내가 자네를 얼마나 좋아하는 줄 알지? 앞으로 이 은혜 두고두고 갚겠네. 하지만 정말 실망스럽게도 형님은 저와 했던 약속을 단 5개월 만에 어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들어갔던 회사를 또 관둬버린 겁니다. 전 그것도 모르고 열심히 사시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형님에게서 술 한잔 하자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형님은 절 만나서도 연신 술만 드시더니 제게 하소연을 시작하시더군요. 매제도 내 말 좀 들어봐. 그 김 부장이라는 놈이 나만 그렇게 싫어하는 거야. 난 분명히 열심히 일하고 정말 굽신거리며 최선을 다했거든. 근데 나한테 막 삿대질하고 욕만 안 했지. 사람을 얼마나 하대하는지 알아? 진짜 웃기는 놈이라니까. 형님은 억울하다는 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때 전 속으론 직장 생활 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힘들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고 직장 다니고 싶어서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라고 말하고 싶었네요. 하지만 꾹 참았습니다. 그러자 형님은 제 속을 모르는지 계속해서 투정을 부리더라고요. 내가 진짜 이번엔 어떻게든 버텨서 자네한테 빌린 돈도 빨리 갚으려고 했는데 상황이 이렇게 됐네. 미안하네. 그 말을 듣는데 정말 실망감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무 말 없이 술만 들이켰는데 그 와중에 글쎄 형님이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매제, 진짜 미안한데 나 딱 500만 원만 더 빌려주면 안 되겠나? 정말 기가 막히는 소리였습니다. 제가 당황해서 쳐다보자
형님은 비굴한 표정으로 덧붙였습니다. 나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는 바람에 지금 이혼당하게 생겼어. 이번 달 집 대출금에 카드값까지 나갈 돈이 태산인데 이거 못 갚으면 아내가 이혼하자고 할지도 몰라. 제발 이번 한 번만 살려주게. 형님, 정말 실망입니다. 저희라고 지금 여유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도 지금 애가 둘이라고요. 그리고 형님이 하신 약속은 약속이 아닙니까? 이 와중에 또 돈을 빌려달라고 하시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번엔 정말 힘들 것 같습니다. 제 단호한 태도에 형님은 잠시 멈칫하시다 미안하네 하며 고개 숙였습니다. 그래도 형님이 미안하다는 말은 참 잘하시더라고요. 미안하네. 내가 자네한테 괜한 소리를 했어. 정말 미안해. 전 그렇게 상황이 정리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날 장모님께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 자네 어제 우리 아들 만났다면서? 네, 장모님 뵙고 왔습니다. 뭐 뵙고 왔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뻔뻔하게 대답할 수가 있나? 우리 아들이 그렇게 울고불고 하면서 500만 원만 빌려달라는데 그걸 그렇게 야박하게 거절했다면서? 장모님은 그러더니 제게 냉정하다며 화를 내시더라고요. 제가 놀라서 형님이 울진 않았고 그저 힘들다고만 하셨다고 말씀드렸더니 역시나 소리를 지르셨답니다. 그게 그거지. 걔가 속으로 피눈물이 났을 거야. 안 그래도 이혼당하게 생겼다는데 생활비도 못 갖다 주면 어떤 여자가 같이 살려고 하겠어? 그렇게 힘든 일 끝끝내 자네까지 외면해야 되겠나? 장모님, 그런 상황이면 더더욱 참고 견뎠어야죠. 저도 직장생활 하지만 매일 참고 살고 있습니다. 형님 마음 이해하지만요. 다들 참고 일하는데 형님만 유독 번번이 회사 간두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세요? 오죽했으면 우리 아들이 그랬겠어. 오죽 무실당했으면 그랬겠냐고. 됐고, 그래서 도와주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 그때 전 이 상황이 지긋지긋해서 빨리 끝내고만 싶더라고요. 형님을 위해서라도 그 돈 해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됐네, 됐어. 자네한테 기대한 내가 미쳤지? 두고 보게나. 내가 앞으로 어떻게 나오는지. 그렇게 전화 끊으신 뒤론 한동안 처가 쪽에서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대신 죄 없는 아내만 아이들을 키우며 늘 제게 미안하다는 말을 달고 살았어요. 정작 장모님은 손주가 둘이나 있어도 얼굴 한번 보러 오지 않으셨는데 말이죠. 반면 저희 부모님은 수시로 전화를 걸어 지극정성으로 챙겨주셨습니다. 어머마, 뭐 필요한 거 없니? 힘들진 않어? 저번에 사골국 끓여준 거 다 먹었지? 이번에 새로 끓여다 갖다 줄게. 아는 저희 부모님의 큰 사랑을 받을 때면 죄송하다며 고개도 들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형님에게서 다시 취업했다는 반가운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아이가 생겼다는 소식도 전했어요. 매제, 나 다시 회사 취직했네. 이번엔 계속 꾹 참고 열심히 다녀볼게. 그래요, 형님. 누구나 사회생활이 힘들기 마련이잖아요. 혹시 회사에서 너무 힘든 일이 생기면 언제든 저한테 연락하세요. 제가 언제든 술 한잔 사드릴 테니까요. 곧 있으면 형님도 아빠가 되시잖아요. 가장으로서 잘 해내실 거라 믿고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형님은 이번에야말로 정말 독하게 마음먹은 듯 했습니다. 그 이후 1년간은 군말 없이 직장을 잘 다니셨고요. 그 사이 형님네도 아이가 태어났고 형님도 드디어 자리를 잡으신 것 같더라고요. 매제, 내가 요즘 얼마나 바쁜 줄 아나? 직장 일에 육아까지 하루도 쉴 틈이 없네. 그래도 아이만 생각하면 힘이 나. 계속 열심히 일해야겠다 싶기도 하고. 성실하게 변한 형님을 보며 저도 모르게 감사합니다 하는 소리가 절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사건은 약속했던 상환길이 돌아오면서 터지고 말았어요. 5천만 원을 갚기로 한 2년이 다 됐는데도 형님은 돈을 보낼 기미가 없으시더라고요. 전 그래도 사정이 있겠거니 싶어 먼저 재촉하지 않고 연락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록 아무런 소식이 없더군요. 결국 참다 못해 제가 먼저 형님께 전화를 걸었죠. 그런데 몇 통이나 전화를 걸어도 연락이 안 돼
결국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형님, 일주일 전이 약속하신 상환 날짜였어요. 저희도 이자 한 푼 안 받고 빌려드린 돈이니 약속대로 갚아주셨으면 합니다. 죄송한데 언제쯤 가능하실까요?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불안해진 아내가 직접 전화를 걸어봤지만 아내의 전화조차 받질 않더군요. 그렇게 며칠 동안 계속 연락을 피해버리는 형님을 보며 저는 깊은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아무리 형편이 어렵더라도 사정을 이야기하고 미안하다고 말하는 게 도리인데 그렇게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어버리니 참 기가 막힐 노릇이었죠. 그렇게 속만 끓이며 시간이 흐르던 와중 장모님 생신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전 무슨 일이 있어도 사위로서 최소한의 도리는 다하려고 노력했어요. 장모님 생신이나 명절, 저희 부모님 생신 때도 잊지 않고 양가에 똑같이 50만 원씩은 꼭 챙겨드렸거든요. 그래서 이번 장모님 생신 때도 축하 인사를 드리기 위해 전화를 걸었습니다. 장모님, 생신 축하드려요. 통장으로 50만 원 넣어드릴 테니까 장인어른이랑 맛있는 거 사드세요. 허휴, 알았네. 고맙네. 근데 강서방, 조금만 더 보내주면 안 되겠나? 보내주는 김에 팍팍 좀 써보게. 장모님, 저희도 지금 여유가 있는 상태가 아니라서요. 죄송합니다. 제 거절에 장모님은 혀를 차며 서운한 기색을 내비치시더라고요. 자넨 정말 융통성도 없고 칼 같은 사람이야. 어쩜 그렇게 정없겠구나. 장모님이 뭐라고 하시건 말건 전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 50만 원을 송금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날 회사 업무가 너무 바빴던 게 화근이었어요. 중요한 미팅을 앞두고 급하게 이체를 하다 실수로 공을 하나 더 붙여 500만 원을 보내고 만 겁니다. 미팅이 끝나고 나서야 휴대전화에 찍힌 이체 문자를 확인한 전 깜짝 놀라고 말았죠. 제가 돈을 보낸 게 오전이었는데 그때가 이미 퇴근 시간이 다 되어 있었거든요. 전 곧바로 장모님께 연락드렸지만 전화를 받지 않으시더라고요. 전 우선 다급한 마음에 문자를 남겼습니다. 장모님, 제가 실수로 50만 원 보낼 걸 500만 원을 보냈거든요. 나머지 450만 원은 제가 꼭 써야 할 돈이니까 다시 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 장모님에게 연락이 왔는데 그 답변이 정말 기가 막히더군요. 아이고, 어쩌나. 그 돈 이미 다 써버렸는데 난 자네가 장모 생각해서 이번에 크게 한번 쓴 줄 알았지. 줬다 뺀 게 어디 있는가? 이미 써버렸으니 못 돌려주네. 고맙게 잘 썼네. 장모님의 뻔뻔한 헛웃음이 다 나왔습니다. 장모님, 형님이랑 똑같이 나오시네요. 소탐 대시라고 하셨나요? 작은 걸 탐하다가 큰 것을 놓치시는 겁니다. 저도 이제 더는 참지 않겠습니다. 장모님은 제가 참을 수 있는 선을 이미 넘어버렸던 거죠. 전 이를 갈고 곧바로 법적 절차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선택한 건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이었어요. 제가 법적으로 가겠다고 하자 도리어 절 비웃더라고요. 우리가 차용증을 쓴 것도 아닌데 법적으로 뭐가 되겠어? 어디 자네 마음대로 해보게나. 하지만 장모님이 모르는 게 있었거든요. 차용증이 없더라도 당시 나눈 문자 내역, 통화 녹취록, 그리고 계좌 이체 기록이 모두 강력한 증거가 된다는 사실을요. 특히 전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2년 전 장모님이 하신 약속을 노트북의 음성 녹음본으로 다 저장해둔 상태였답니다. 채권 소멸시효가 10년이라 전 단 하루도 지체하고 싶지 않았어요. 형님이 상환길이 지나고 한 달이 넘도록 연락을 피하는 걸 보며 제 인내심은 이미 한계에 도달해 있었거든요. 우선 전 내용 증명부터 발송했습니다. 형님이 계속 연락을 피하시니 경고성 조치를 취한 겁니다. 내용 증명이 형님네 주소로 배달되자마자 처가가 아주 발칵 뒤집혔더라고요. 자네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나? 가족끼리 법적으로 이러는 게 어딨어? 아무리 가족이라도 신뢰를 저버린 쪽은 장모님과 형님이잖아요. 빌려준 사람은 속이 타는데 빌려간 사람 연락도 안 되고 큰소리만 치는데 제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곧 형님 집이랑 통장 다 가압류 신청할 겁니다. 제가 이어 장모님께 녹음 파일 하나를 보내드렸더니
곧바로 뒤에 바로 발작하듯 연락이 왔더라고요. 이런 것까지 녹음했어? 자네 정말 무서운 사람이네. 그 녹음 파일엔 형님이 돈을 못 갚으면 장모님이 대신 갚겠다고 호언장담하시던 내용이 담겨 있었거든요.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형님 못 갚으면 장모님 책임지겠다고요. 그러니 5천만 원의 책임은 두 분 모두에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장모님, 소송 비용도 만만치 않을 텐데 그것도 다 패소한 쪽에서 내야 하는 거 아시죠? 뭐라고? 소송비도 우리가 내야 한다고? 장모님의 당황한 목소리를 들으며 전 이번에야말로 모든 관계를 법대로 확실히 정리하겠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법적 절차를 밟기 시작하자 평생 연락을 피할 것 같던 형님에게서 그제야 다급한 연락이 오더라고요. 매제, 내가 정말 미안해서 그동안 연락을 못 받았네. 딱 1년만 더 기다려주게. 우리 지민이를 봐서라도 한 번만 참아줄 수 없겠어? 아니요, 형님. 형님은 처음부터 방법이 잘못되셨어요. 저 더는 못 기다려드립니다. 형님 지금 직장도 꾸준히 다니고 계시잖아요. 은행 대출이라도 받아서 갚으세요. 아무리 생각해도 형님은 충분히 돈을 갚을 수 있는 상황 같아 보였습니다. 직장도 어느 정도 다녀서 대출이 나오는 상태였을 텐데 형님은 대출을 굳이 받아 이자 내기 싫으니 최대한 버티고 있었던 거죠. 전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자 한 푼 안 받고 빌려준 사람만 밥을 만든 셈이잖아요. 형님, 저만 완전히 바보 만드신 거네요. 저 이거 그대로 진행할 겁니다. 이거 안 갚으시면 형님 집이랑 통장 다 압류될 거예요. 딱 일주일 기다리겠습니다. 형님은 당황해서 저와 사이가 좋지 않았냐며 하소연을 했지만 저는 장모님 이야기까지 꺼내며 못을 박았습니다. 저 솔직히 장모님한테도 정이 다 떨어졌거든요. 이번에 제가 실수로 보낸 500만 원도 안 돌려주시고 딱 잡아대시는데 형님이나 장모님이나 아주 똑같으시네요. 결국 형님은 본인 직장에까지 불똥이 튈까봐 무서웠는지 5일 만에 대출을 받아 돈을 갚더라고요. 이자 아끼겠다고 가족 간의 신뢰를 쓰레기통에 버렸던 형님을 보며 씁쓸함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희 부부는 처과일절 연락을 끊었습니다. 이건 아내의 뜻이기도 했죠. 도저히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과는 아무리 가족이라도 관계를 이어갈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거든요. 당연히 때 되면 장모님께 드리던 용돈도 끊었습니다. 그러자 뻔뻔하게도 장모님은 왜 용돈을 안 보내냐며 연락을 해오더라고요. 장모님, 저도 그동안 사위 역할 하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제 책임은 딱 여기까지인 것 같네요. 돈 얘기하시려거든 차라리 저에게 연락하지 마세요. 그렇게 전 장모님과 연락을 끊어버렸고 드디어 묵은 체증이 다 내려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 이후로 저흰 장인어른께만 따로 용돈을 챙겨드렸습니다. 지금도 허리가 아프신데 계속 아내와 절 챙겨주는 장인어른이 존경스럽기도 하고 아내도 늘 장인어른 걱정뿐이라 제가 직접 대우를 해드리고 싶었거든요. 장인어른, 통장에 용돈 조금 넣어드렸어요. 이건 절대 장모님께 말씀하지 마시고 꼭 장인어른만 쓰세요. 아이고, 강서봐. 고맙네. 정말 고마워. 나까지 신경 쓸 거 없는데 번번이 내가 신세를 지는구만. 얼마 전 소식을 듣자 하니 그 이후 처간 아주 풍비박산이 난 모양입니다. 형님은 와이프에게 딱 잡혀 살고 저와 아는 발길을 딱 끊었으니까요. 사위인 저까지 본인은 무시한다며 장모님은 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 이 모든 게 그저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해요. 제 사연을 들으신다면 사이가 너무 매정한 것 아니냐고 하실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겪은 일들은 이 글에 쓴 내용의 10분의 1도 되지 않습니다. 부모라면 부모다운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믿기에 제 결정에 후회는 없습니다. 지금 저희 아는 저희 부모님께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아이들도 밝고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고요. 가족의 평화는 누군가 일방적인 희생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존중과 신뢰에서 온다는 걸 절실히 깨닫고 있는 요즘이랍니다. 제 이야기에 공감해 주시는 모든 분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